네. 요즘 뉴스에 이 뉴스 주제가 그거잖아요. 네.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자세에 네. 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항상 우리하고 앙숙관계처럼 적이잖아요. 솔직히 그동안 일본하고 많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묻지 말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 뭐 이게 이제 요즘의 이제 흐름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선생님의 견해를 조금 알고는 싶어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의문나는 거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일본과 앙숙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세계 어느 나라들을 치더라도 네. 가까운 나라들끼리 앙숙 아닌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 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죠. 가령 미국하고 멕시코 같으면은 거의 그냥 멕시코 사람들은 미국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만 하고 미국은 이제 자기네 나라를 안 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영토 분쟁이 있다 보니까 앙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하고 멕시코는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멕시코를 합병해서 자기 나라로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왜냐면 멕시코 사람 상당수가 원하니까 네. 세계 최강국을. 하지만 그러기 싫죠. 자, 복지들을 나눠줘야 되고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적당히 그냥 부하로 속국으로 이용만 해온 거란 말이에요, 여태. 근데 인터넷 보시면 하면 최근에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을 그야말로 했거든요. 계속 이용만 당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렇게 힘이 차이가 나면 그렇게 계속 그렇게 그 앙숙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제 한국과 일본이 그런 소리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앙숙이란 말이 또 된다는 건 그만큼 아주 일방적으로 물론 미국이 더 국력이 크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아주 일방적인 건 아니었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네. 그 사실이 조선시대 때는 한때는 우리가 선진국이었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조선시대 이전이라고 해서 일본이 반드시 후진국이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기 1000년도부터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대륙식의 한문으로만 글을 썼지만은 이두하고 일본은 그 유명한 겐지 모노가타리 뭐 일본 소설이 있는데 장편 소설 그게 서기 1000년 정도 그때 궁녀가 쓴 거 아주 유명한 거 있어요. 네, 그때부터 다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한 것도 흰숙주가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 자주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자기네 고유 가다카나 히라카나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한문을 혼용시켜가지고 자기네 언어로 글을 다 그대로 쓰고 우리는 한문으로만 썼지만은 옛날에는 일본은 자기네 글 그대로 썼죠. 그러면서 중요하고 학문적인 단어는 한자를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더 민주적인 그런 언어 생활 옛날부터 했죠.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세종대왕이 처음 도입한 거라고 이제 보죠. 이제 그러니까 물론 글자는 다르지만은 자기네 이제 고유 언어를 그대로 쓰는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선진 문명 언어인 한자하고 같이 쓰는 거 그거는 세종대왕이 일본에서 배웠다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도입한 거죠. 벤치마킹 그렇죠. 그리고 일본인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피해를 우리가 당했다고만 하지만은 그 이전에 고려 시대에는 그 원나라하고 이제 한국이 합작해가지고 일본에 상륙해서 쳐들어갔거든요. 침략했어요. 근데 기록은 뭐 많지 않지만 어쨌든 침략했으니 그만큼 뭐 양민학살을 했을 수도 있고 뭘 했을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그때 물론 실패는 했지만은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앙숙이란 말은 이제 그만큼 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또 춘추 전국 시대에 원교 근공이란 말이 있거든요. 예, 그때는 그때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후라고 불렀었죠. 이제 춘추 전국 시대 한나라 이전에 진나라가 맨 처음에 통일하고 그때는 춘추 전국 시대에는 그때 각국의 왕들은 우리가 서양 얘기할 때 공작, 후작, 백작 얘기하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 이제 동양권에서 있는 말이죠, 당연히. 거기 공작, 후작, 백작을
임명해가지고 춘추전국 시대에 각 나라를 다스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천자가 있고 그때 왕이라고 불렸고 그랬는데 각각의 나라들을 이제 통칭해서 제후라고 부르는데 그 제후들이 나라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그 나라의 주인이 제후이고 목적이 뭐야?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명예 올리고 자기 권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교 근공 가까운 나라하고는 원교 먼 나라하고 교류하고 가까운 나라하고는 싸우고 경계한다. 왜냐하면 가까운 나라를 경계해야 자기네 백성이 이웃 나라로 가질 않죠. 그쪽은 그리고 자기네 백성은 좋든 싫든 자기 밑에 꽉 붙잡아둘 수가 있고 그래야 자기네 나라도 권위가 세워지고 그때는 어쨌든 나라의 주인이 제후였죠. 왕이라고 해당하는. 지금은 근데 민주국가 시대잖아요. 민주국가 시대니까 원교근공이란 거를 더 이상 적용한다. 만약 그런 걸 고사성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시대착오고 잘못한 거죠. 이제 지금은 물론 이제 나라가 그럼 가까운 나라하고 친해진다. 그러면 그만큼 나라의 상류층 정치계 하는 사람들이 국민 다루기는 어려워지죠. 그만큼. 왜냐하면 국민 잘 못 다루면은 자꾸 딴 데로 가기도 하고 딴 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더 힘들어도 더 잘 해야 돼.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못 사니까 탈북하면은 배신자라고 하고 옛날에는 뭐 탈출하면 다 죽이겠다는 소문도 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실해서 나라가 잘 못하는 나라가 통치를 잘 못하는 나라가 이렇게 자꾸 이웃하고 자꾸 적을 만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어쨌든 원론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어쨌든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 후손들은 일본하고 지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지금은 선택을 했고 또 이제 이거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 찬반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새롭고 아주 뭐 기발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일본 배상해가지고 앞으로 수교를 한다고 해서 네. 그래서 현 이명박 대통령이 학생 때 그 반대 데모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는데 그 뒤로 이제 속칭 좌파 정부 이런 쪽이 좀 더 북쪽에 좀 편향되고 일본은 좀 경계하는 그런 쪽 세력이 더 집권해가지고 더 일본에 좀 이제 그리고 특히 좀 거리를 두게 되고 오히려 똑같은 민주당 정권이라도 처음에 김대중 정권은 이제 제야도 있지만은 그때 자민련, 김종필 뭐 그런 쪽 보수 세력하고 같이 연합 정부였기 때문에 그러고 사실 보통 김영삼, 김대중 할 때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양김씨 잘 모를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더 보수 정당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진보 정당을 했었는데 오히려 개인적인 성향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좀 더 온건하게 좀 포용하는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파벌이 그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하고 다시 또 잘 지내자 그런 선언을 또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도 한중일 정례 회의도 하고 이렇게 계속 지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일본하고 위안부 그런 것 때문에 틀어지게 했고 물론 그 전에 MB 대통령도 말기에 뭐 독도 방문 같은 거 뭐 기분이야 좋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분쟁 지역에 가는 건 양쪽에도 기분 나쁘니까 그걸로도 하여튼 일본하고 사이 나빠지고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하면서 그야말로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도 이제 아주 좌파 과격파 그런 사람들은 제가 다른 데서도 누차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은 뿌리가 북방 여진족이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척을 지고 대륙하고만 교류하고 그래야만
자기들이 유리하죠. 자기들은 대륙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일본과 갈라서려고 애를 썼는데, 예, 그것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싹이 트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냥 그대로 정착화된 거죠. 근데 이게 근데 반드시 이게 속칭 좌파 정부만 이제 그렇게 일본하고 사이를 틀어지게 하냐면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소위 보수 정치권이라는 사람도 반일이라든지 일본과 경계한다 그런 소리 많이 하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옳은 말도 있겠지만은 또 필요 이상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 세력이라 할지라도 상류 계층 같으면은 그 사람들은 미국, 유럽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만 있지 않고 어떤 폭넓게 이제 견문을 넓히고 자기들 유학 갔다 오고 자식들 보내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아쉬운 게 없어요. 아무래도 20세기 들어와서 서양 문명이 훨씬 더 강하고 그러니까 미국, 유럽 갔다 와서 서양 선진국 배워오면 그만이지 일본, 중국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뭐 뿌리가 친일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좌파의 반일 공조에 반일 몰이에 그대로 동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MB 박근혜 대통령 때도 계속 반일이 커왔고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계속 반일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는 그냥 과격파가 아닌 척 같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이제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해서 바꾼 건데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가지고 또 많이 얘기하지만 설사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하더라도 변화를 위한 것은 있었어야 됐다. 이거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을 우리는 자꾸 하나로만 따지고 근데 일반 사람 그러는데 우리가 비슷한 규모의 나라인 동남아, 유럽 뭐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은 나라는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대륙으로 다 이웃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딴 데로 가서도 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국가 단위를 넘어서 이렇게 자기 활동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국가 단위 넘어기는 물리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물로 이제 가로막혀 있고 남한은 사실상 섬이잖아요. 예? 북한이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이 일본과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쭉 돌아가고 잘 지내야 그나마 이제 우리 국민이 일본하고 중국 가는 건 우리 일반 서민도 가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제주도 가는 것보다 더 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국내에서 엿장수를 하다 잘 안 되면 일본이나 중국 가서 엿팝니다 하고 이렇게 표시만 걸어놓고 얼마든지 팔고 장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얼마든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꾸 반일 하면은 서민들은 은근히 근데 자기가 그 피해를 받는 걸 몰라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한국에서 정말 이 일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정말 큰일 났다 죽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더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걸 모르죠. 이제 자기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걸 몰라요. 물론 중소기업 같은 거 하면서 실제로 일본하고 교류하고 그러다가 일본하고 그냥 틀어지니까 수입도 힘들어지고 수출도 힘들어지고 그럴 때는 절실히 느끼지만은 그런 사람은 수적으로만 치면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스스로 이제 자기가 피해받는 걸 모르죠. 이제 폭넓게 이 세계인 현대의 세계 옛날 같은 원교근공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 그냥 왕인 경우는 뭐 좁은 데서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되지만 지금 얼마든지 기회를 얻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 다른 나라 그러니까 동남아,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도 다 나라는 크지 않지만 전부 대륙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폭넓은 기회는 다 갖고 있는 게 인류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 좁은 한국에 그러니까 물론 한국이 좁아 갇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류층은 얼마든지 비행기 타고 수백만 원
여비돼 가지고 미국, 유럽 수시로 왔다 간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인맥도 넓히고 비즈니스 기회도 넓히고 상류층이 아니래도 물론 대기업에 취직하면은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잘 말을 들어야죠 그만큼. 그러면 또 물론 연수 기회도 있지만 그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죠. 그만큼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에 아주 그냥 그래 따라야 한다는 그만큼 더 하인으로 부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래야만 이제 해외 그것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스스로도 그냥 이제 힘들리지 않게 이렇게 이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사실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뭐 중학교 되면 다 알아야 할 한자를 대학교를 나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거 자체, 그런 교육 자체부터가 일단은 근본적으로 그러지만 그건 이미 많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스스로도 얼마든지 아까 그렇게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자로 통할 수 있고 그건 꼭 대학 이상의 지성인이어야 돼야 하는 것도 아니라 중고등학교만 나오면 누구나 가능해야 할 일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국민에게 이것을 박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도 일본과 중국 교류를 박탈하려고 가진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교류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본하고 가까워진다고 해서 또 마치 중국하고 그럼 멀어지는 거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역할 분담에서 좌파 정부는 그렇게 친일이라면서 이제 일본하고 사이 벌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우파라는 데는 지금 정부는 안 그러지만은 정당이 속칭 좌파 우파이든 간에 어쨌든 국민 중심 대다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깥에 이제 시위하는 소리 우파 운동권 그런 깃발 시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중 일부는 자꾸 친중하면 나쁜 사람 뭐 공산당 막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우리 현실에서 중국에 마음이 안 든 게 있다 하더라도 중국을 전혀 배제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해서도 또 국민 일부는 또 속아 넘어가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교류한다고 해서 또 중국하고는 또 그냥 어떻게 뭐 척져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세뇌를 시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든 나라든지 다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지금 이제 그 분쟁에 휘말려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크라이나 편들어 가지고 무기를 보낸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스스로 어느 나라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 이것이 정말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물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서 우리가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그들과 협상을 하고 같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동등한 국가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먹이처럼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반발을 하는 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뭔가 공평하게 뭔가가 계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시대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동등한 나라로 대우해주지 않고 맘먹으면 그런 거는 지금 자주할 수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런 건 이제 그렇게 주관적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물론 이제 대표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꾸 여론 형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아니 왜 그렇게 그게 주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일본이 우리 한국만 그렇게 전쟁 때 이용을 한 게 아니라 중국도 그때 많이 위안부에 한국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 사람이 훨씬 더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 일본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주는 것과 한국 사람한테 배상해주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차이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자세한 그 강론이니까 그걸 여기서 우리가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그 전쟁 때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일본 입장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현실을 직시해야 되니까 분해도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하고 같이 합병된 국가였고 대일본 제국하면 한국 한반도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중국은 대일본 제국 말기에 전쟁이 일으켰을 때 일시 점령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하고 그리고 한국 석은 일본에서 하는 말이 그래. 한국 홍당수는 협조해줘서 감사하다. 왜냐면은 일제시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잘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나라가 1930년대 같은데 되게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리고 일본하고 다른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2차 대전 때 대일본 제국이 미국하고 싸워서 패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패전국은 독일도 마찬가지고 분단이 됐잖아요. 독일은 패전해서 분단되고 대일본 제국도 패전해서 분단이 됐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일본은 오히려 면제받고 한국이 분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라였던 걸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중국하고는 그것이 어쨌든 간에 더 좋든 나쁘든 똑같은 취급이 안 되는 거죠. 밖에서는.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중국에서는 더 이상 배상 요구 안 하겠다 선언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한국에서도 더 계속 배상하다 그건 분명히 아니지만은 한국의 일부 세력이 자꾸 그냥 일본하고 문제 들고 나와가지고 사과하라 또 배상하라. 어? 끝이 없죠. 그 사실 지금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일본의 죄과가 더 드러나도 사과 받을 수 없단 말이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숨겨진 죄과가 또 드러나면 또 요구하고 그러겠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 그걸 구실도 일본하고 사이가 안 되게 하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의 의도예요. 그래야만 자기네 세력이 강화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 이건 그 일부 세력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라가 그러니까 끌려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원나라하고 우리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일본을 공격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동등하면은 이게 같이 협작해서 공격을 하는 게 맞는데 동등한 게 아니고 한쪽의 힘이 워낙에 세서 이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같은 공격자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동등하게. 아니 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일본에 뭐 침략한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지금 변명하기 좀 어렵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물고 물리는 거 중심으로 있었다. 중국에서도 우리가 약소국가니까 이용해서 일본을 공격하고 일본에서도 지금 중국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같이 손잡고 해서 일본을 같이 이제 대응하자 이거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가 또 청일 전쟁 했을 때 네. 그때 한국반도가 전쟁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꾸 우리가 근데 한국 정치 지리학적으로 너무 중심지에 그러니까 있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여진족과 왜고의 그런 휘말리지 말고 한민족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봐도 정당 두 개가 서로 그냥 한쪽은 북중로에 가까운 거 한쪽은 일미에 가까운 거 이런 속으로 자꾸 정치 세력을 양분화하려고 정당보다도 특히 그냥 바깥에 그냥 그냥 운동 세력, 우파 운동 세력들도 있잖아요. 깃발로 시위하는 그런 쪽이 자꾸 이렇게 서로 나누려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청일 전쟁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 자꾸 청일 전쟁에 중간에 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고유의 그것을 그대로 살려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양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을 자꾸 없애고 있잖아요. 많이. 그리고 본래 어느 나라든지 좌파는 지난 역사들을 좀 부정하고 잘못됐다 해가지고 새로 뒤엎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전부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또 어쨌든 그런단 말이에요. 지난 역사를. 근데 소위 우파라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우리 시장경제, 자유민주 시장경제 대한민국 국가인데 양반들은 여태까지 나라가 엉터리였다. 뭐 어떻게 뭐 우리가 뭐 일본이 물론 일본에 100% 피해 받았다. 저도 뭐 그렇게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일본이 뭐 우리나라를 다 건설해 준 것처럼 그전까지 양반들 아주 그냥 부패하고 그냥 아주 고종 무능하고 막 그런 얘기 막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먹혔다 이렇게. 근데 사실 물론 유능했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고종제가 그때 그 전기불도 일본보다 먼저 들여오고 개화하려고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그 전차 놓고 그런 것들 다 1800년대 말대에 다 시작했어요. 일본 아니래도 스스로도. 그랬고 조선이란 나라 그 소위 우파라면서 그런 사람들 좌파라서 그런 건 이해가 돼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파라면서 조선을 그냥 우리 뭐 조상들이 못나고 잘못했고 부패했으니까 일본이 들어와서 평정해 준 거다.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근데 조선이란 나라는 그렇게 폄하하지만 세계적으로도 500년이나 지속된 나라는 드물거든요. 그런 거는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봐야지. 예? 그리고 그 18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그야말로 세계가 제국주의가 유행했던 시기라잖아요. 제국주의가 뭐냐면은 나라들을 합치는 거잖아요. 노르웨이도 스웨덴하고 합쳤어요. 뭐 인접한 나라들 다 합쳤고, 그런 거로서 어차피 더 힘이 더 약한 나라로서 그런 거는 세계적인 추세였던 거지. 거기서 뭐 전쟁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싸우지 못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폄하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볼 때 특별히 잘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특별히 못난 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조상들이. 근데 좌파가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우파도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토착외국 그런 파벌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반중을 또 유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국민한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국민한테 이웃나라하고 가깝지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일부 기득권층의 기득권만 강화하려는 거죠. 이제.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서울 동대문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어서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보라카이 갔다 왔는데 거기도 보면 거의가 중국 관광객이 썰물처럼 밀려와서 거의 인파에 휩쓸려 다닌대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 거의 모든 땅을 장악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2023년도를 분석해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 인해 전술로 그 방방곡곡에 모든 중국인이 없으면 거의 나라가 망할 지경의 나라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동남아 작은 여행을 관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문을 걷어 잠그니까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이다 뭐 이런 말이 들리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쨌든 중국은 지금 센 편에 막 이렇게 활활 불타고 있는 나라고 일본은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는 일본이 막 엄청나게 선진국이어가지고 막 대단하다 우리가 일본을 배워야 된다 막 이러고 막 일본 사람들이 막 발에 칠 정도로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오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는데 요즘은 일본 관광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요즘 흐름이 일본이 확실히 좀 이렇게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 우리 동아시아니까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그 세력이 거의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여행을 이번에 갔다 오면서 판단을 했거든요. 파악을.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꼭 굳이 일본과 뭔가 교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지금 일본은 약간 지는 해 같은 느낌이고 중국은 뜨는 해고 막 이제 지금 활활 타오르는 대낮인데 중국과 조금 더 교류에 집중을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일본과 지금 이 마당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작은 나라여서 지금 인천이나 이쪽은 다 일본에서 땅 사고 제주도도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 땅을 많이 샀잖아요. 인천은 거의 다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 부산은 거의 지금 일본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일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은 언제 지진으로 침몰할지 모른다는 그런 유전자가 몸속에 박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이 온전하게 땅처럼
존재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고 있는데 막 땅이 흔들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그들의 유전자에는 내재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늘.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담을 완전히 허물었다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너무 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네, 두 가지. 네, 그래서 저는 일본하고는 담을 좀 더 높이 쌓고 중국하고는 담을 허물어서 우리가 조금 어쨌든 중국이 전 세계를, 근데 중국도 사실은 너무 모든 거에서 다 지금 좌지우지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조금 중국하고도 잘못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 먹지 않을까 그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서. 하지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국주의 시대에 얘기했잖아요. 18세기, 19세기까지는 그야말로 서양 유럽도 그렇고 먼저 깨난 사람들이 무기들을 발전시키고 뭘 사회제도를 발전시켜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 인도를 점령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세계가 다 발전해서 사람들이 다 깨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의 힘의 차이가 이제 결국은 사이즈 그대로. 옛날에는 작은 나라한테 큰 나라가 지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큰 나라한테 못 당해. 전부 다 깨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영국도 옛날만 못하니까 자꾸 되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세력을 거치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그 앞으로 일본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게 없어요. 그리고 중국을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나라 조상들이 모화사상하면서 비판하고 아까 그 뭐 조상 폄하하는 사람들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 중국이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뭐 다른 민족이라든지 다른 인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좀 그런 체내를 받았죠. 한국인들이 아주 세계에서 한국만의 특별한 민족인 줄.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한국인은 동양권 중북부에 그냥 다 비슷한 이렇게 다 평범한 인종이라면 중국 사람들, 물론 우리가 중국 사람들 하면은 뭐 조금 다른 느낌들이 많이 나지만 그건 대개 이제 뭐 섬서성 뭐 이제 그런 이제 거기를 어디야 되나 감숙성인가 티베트 가까운 그런 이제 북방 그런 데서 많이 다르지 이런 강남 절강성 강소성 이런데 상해 가까운데 거기 보면 거의 한국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좀 상대적으로 문명 개화된 지역 그쪽은 한국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서로 이질감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 국가별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제 서로 지금은 다 이제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대좌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20세기 들어와서 생긴 일이지 옛날에는 큰 나라 작은 나라가 서로 평등하게 서로 대좌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던 건데 그거를 무슨 속국이니 뭐하니 뭐 그렇게 자꾸 폄하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공통된 게 많으니까 그거를 다 공통된 걸 다 없애려고 하는 거 그런 게 결국은 뭐냐면 한국 민족 자체를 없애는 거죠. 우리 한자 자체를 우리 한이라고 자꾸 못 쓰게 하는 거 그게 결국은 우리 문화 자체를 없애는 거지. 그거 다른 게 뭐 있어요? 그게 다 영어 쓰라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러니까 중국에 비해서는 그렇지만은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비중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은 상당수가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만 볼 게 아니라 그쪽하고 척을 지면 국민 상당수가 거기하고 정서적인 공감이 있는데 그거를 잘라버린다는 건 국민 정신 행복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중국 쪽에 오히려 좀 가까워요, 정서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 일본하고 가까운 느낌을 많이 갖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일방적으로 자르고 그러면은 국민 정신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원을 일본에 뭐 지진 나서 못 산다 이거는 마치 북한이 남한을 생지옥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그것도 일종의 그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살기 좋은 여태까지 곳이었으니까 그걸 갖다가 가지 못하게 일종의 그러는 거죠. 자꾸 그렇게 일부 일어나는 거 지진 때문에 사람 죽는 데지만 한국에서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형 사고로. 일본은 그만큼 안전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국 역사에서도 항상 그랬어요. 원래 중원지방에서 가장 문명이 깨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만 살지 않고 중국 남부라든지 여러 곳으로 막 가가지고 그 땅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옛날 오나라 월나라 그 얘기도 그러던데 오월동중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와신상담. 오나라 월나라가 다 남쪽 지금은 이제 남쪽이 아니라 이제 절강성 그쪽이지만 중심부지만 옛날에는 남쪽이었죠. 그쪽 그 나라들인데 그쪽의 왕들도 다 중원을 다시 도모하고 싶은 중원에 가서 다시 통일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기들이 이 왕족 중에서 세력이 밀려가지고 변방으로 가서 그쪽을 지배했지만 다시 그쪽을 가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전부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임진왜란도 하는데 그거잖아요. 한국을 침략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중국을 그렇게 하자는 거고, 2차 대전도 역시 그거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지나는 것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현대사회에서 그건 나라가 어디가 형편없이 무너지면 다 그런 거는 다 가정할 수 있지만은 그 이전에 다 어느 정도 자기의 정체성과 있을 그 나라의 가치를 계속 지키면은 이런 일은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할 거다 이런 생각 자꾸 하는 거. 그런 게 이전에는 문화적으로 일본 문화 개방하면 일본이 한국을 전부 문화적으로 침략해서 삼킨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건 안 그랬잖아요. 그 식으로 어떤 지금 사회에서는 국제사회는 전부 이제 그런 거 이제 지금은 미국한테 먹혔죠. 그렇지. 맞아요. 바로 제가 할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일본한테 먹힌다, 중국한테 먹힌다 그런 소리 막 하는데 일본한테 먹혔다. 지금은 미국한테 먹히고 그렇지.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진짜 이건 비난받을 얘기지만 내가 차라리 먹힐 바에야 일본하고 중국한테 먹힌 거는 적어도 지적 문화는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국민이 어떤 이제 그 일상생활이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은 근데 미국한테 먹힌 이 상태는 국민의 지적 문화도 깡그리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문을 다 못 쓰게 하니까 전부 다 그냥 미국으로 세뇌를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일본한테 먹힌다, 중국한테 먹힌다 이런 걸 걱정을 하는 사람들 나라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 특히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한테 먹혀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이 자기대로의 풍습대로 살게 하는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자꾸 외국 생소한 풍습으로 살라고 억지를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언어들도 전부 그냥 영어를 쓰라고 강요당하고 있고 우리 외국어 표기 같은 것도 자꾸 우리는 아파트 몇 평 하면 편한데 자꾸 53제곱미터 몇 점 그렇게 부르려고 자꾸 이렇게 강요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우리는 배터리라고 부르는 게 편한데 배터리라고 불러야 되고 맘모스라는 걸 메머드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도 심지어 북경을 베이징이라고 부르라고 요구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북경을 영어 표기대에 따르라는 거거든요. 중국 지명들을 전부 영어 표기를 하라고 지금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어 발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서 사실상 제대로 발음도 아니면서 그렇게 따르게 하라고 강요받고 있잖아요. 이런 건 전부 우리 국민 나라를 잃은 거지 진짜.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진짜. 일제시대 때도 중반에까지는 한자 같은 걸 우리식으로 발음됐는데 일제 말기에 완전히 그냥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냥 완전히 통합을 그야말로 한국민족을 없애려고 초기에는 일본이 한국민족을 나름대로 유지를 시켰잖아요. 물론 그 유지시켰다는 게 1920년대 문화정책으로 그러니까 한국 문학들 많이 양성시키고 조선일보 그런 것도 다 창간되고 조선일보가 다른
말이에요. 조선 사람들을 위한 신문이란 거잖아요. 우리가 민족지 하면 아주 무슨 대단한 민족운동 신문인 것처럼 얘기하죠. 민족지란 거는 조선 민족을 위한 신문이란 거죠. 그러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 민족지죠.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를 위한 대일본 제국 전체를 위한 신문이 아니라 민족지, 특정 민족한테 그런 오늘날 같으면 지방지 같은 그런 개념인데 사람들이 조선일보가 민족지였다 하니까 그 조선일보 따위가 무슨 민족지냐고 분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그때는. 근데 그때도 물론 일제는 이제 그때 소설을 뭐 나도양, 이효석, 뭐 기라성 같은 소설가들이 엄청 배출됐잖아요. 1920년대에. 그때가 제일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한국 민족한테 일본이 한글로 주로 써가지고 이제 어떤 그 한자가 일본, 중국, 한국의 상류 지식층 이제 통치 계층의 그런 그 수단이잖아요. 학문과 그 철학 그 수단. 근데 한국 민족이라고 해서 이제 한글 전용만의 그 문학을 일본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민은 통치 계층이 아니라 그냥 피지배 계층으로, 원래 훈민정음이 어린 백성 피지배 계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글을 더 보급했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오히려 좋은 것처럼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일본이 한글을 보급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라. 그런데 일본이 보급한 이유는 한국 민족을 떠올리려는 게 아니라 한국 민중은 그런 이제 소수 민족으로 하고 한국 민족 중에 지식인 뭐 상류 계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일본어를 배우든가 해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흡수시키려는 거죠. 한국 민족 언어는 그렇게 이제 아주 저급한 민중 언어로만 남게 하려는 거였죠. 이제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의 큰 차이가 이거에 있다고 하는데, 요즘 뉴스에서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되게 유행이어서. 네, 말은 많이 듣지만 저도 더 글로리라는 영화의 그냥 보니까.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 스토리가 그냥 그런 거예요. 학폭 피해자가 나중에 성장해서 가해자를 이렇게 복수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드라마인데, 이거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과거 학폭 가해자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엄청 인성이 잘못됐다고 아예 매도를 해버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사람이 학폭 가해자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되게 성공해서 잘 나가고 있으면 과거는 묻어두자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도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본은 과거가 아무리 나빠도 현재 괜찮으면 미래를 위해서 묻어두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더하기, 현재의 더하기를 봐서 이 사람이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의 스타일이고, 우리나라가 더글로리 드라마가 유명한 이유는 아무리 지금 플러스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거가 나쁘면 이거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게 순수하게 민족성에 우러나서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 지금 학폭 그거를 가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진보 좌파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예전부터 오히려 그 사람들의 갱생,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형제 없애고 중고등학생 사형 최근에 얼마 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하고 고등학생 둘이 사는데 엄마가 공부를 하고 많이 괴롭혔대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거의 용서하고 오죽했으면 죽였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인 같은 거 많이, 그러니까 젊을 때 한때 그래도 그걸 실수로 용서하고 갱생의 기회를 주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좌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학폭을 자꾸 강조하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좀 지금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바로 그 한일 관계에 이용한다든가 뭔가 좀 시대의 그거에 이용하려는 거지, 순수한 완전히 사상 그런 면에서 비롯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오히려 진보 그런 사람들이 전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더글로리를 보고 국민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글로리 드라마가 있으면 뒤에 밑에 댓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드라마를 보고 댓글의 내용이 가해자가 나쁜 놈이고 복수를 하는 게 너무 좋다라는 게 이제 댓글의 주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안 이용하고를 떠나서 그냥 그냥 논리적으로 둘을 분석을 하는 건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복수를 해서 자기 인생도 버리고 그 가해자 인생도 망가뜨리냐. 그걸 누가 그렇대요? 일본인이라고 뭐 특별히 다른 거야? 일본의 드라마에 댓글이 달려있는 걸 비교 분석을 한 거지, 누군가가. 아이, 또 괜히 또 반의를 이렇게 자꾸 선동하는 건데, 물론 일본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본에서 이제 청소년기의 범죄라고 해서 자꾸 용서되는 거, 그 고등급생을 살해한 사람이 변호사로서 잘 살고 있더라. 이걸 가지고 분개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는 게 있었거든요. 일본에 그런 여론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상대적으로 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와서 자꾸 시대적 이슈를 자꾸 이걸 일으키려는 거 그런 거가 있지. 오히려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때 그거는 용서하자 이런 게 얼마나 많았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계속 갱생? 오히려 그걸 지금 학교에서 그냥 중고등학생 때 아무리 잘못해도 선생이 때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게 다 그거잖아 애들. 근데 이제 그런 게 자꾸 심화되다가 걔네들 내부에서의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와서 이제 약자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특히 저는 운동선수 그런 사람들 학폭이라고 해서 자꾸 매장하려고 하는 그런 거 참 아니 기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지들은 인문학을 배우고 그냥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학교 때도 좀 모범생이라서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운동하는 애들이 뭐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젊을 때 좀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그냥 저렇게 다 그냥 막 놔두고 과거는 좀 묻어두고 미래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나가니까 좀 이렇게 저도 당연히 학폭 당한 거가 더 많은 물론 강한 거는 잊어버렸으니까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당한 게 더 많은 입장에서 당연히 옛날 저도 최근에 중학교 동창회인가 최근도 아니지 몇 년 전에 오랜만에 네이버 밴드에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만날 약속이 드디어 정해졌더라고. 그런데 그중 어떤 하나가 친구가 학교 때 나한테 폭언하는 친구였는 애였어. 네. 탁 보기 싫어가지고 거기 안 나갔죠 거기.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다 싫은 사람은 싫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뭐 위치가 있고 뭐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 자꾸 그 사람의 뭐 하나를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파괴하고 이렇게 그러는 거 이러는 거는 참 예전부터 그냥 안 좋은 거지. 이제 그런 거 우리나라 소설에도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이병주 소설가의 매화나무 인과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옛날에 만화로 처음 봤어요. 그걸. 근데 이제 어느 머슴이 있고 이제 주인이 있는데 주인집에 누가 와가지고 빚을 달라는지 뭔가 따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 사람을 죽여서 그 매화나무 밑에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인이 봤어요. 그런 다음부터 하인이 그냥 그 집을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엔 딸까지 달라 그 집의 아들도 다 죽게 하고 물론 이거는 뭐 진짜로 잘못했으니까 그게 그래야 싸지만은 그 집안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닌 그냥 그런 거에다 나는 너희 과거를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우리나라 특히 민중 그런 게 많아서 그런지 최근에 어떤 평범한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이 아닌 사람이 어떤 유행의 기회를 타가지고 자꾸 이제 사회적인 큰 파문을 일으키고 그런 걸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너무 두둔하고 그런 거 정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학폭 이런 것도 그걸 지금 학폭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 한때는 그냥 젊은 그 학생들을 인권하면서 학생 자율로 모두 그걸 맡겨라 그런 걸 막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학폭이 지금보다 덜했죠 당연히. 왜냐하면 학생들 싸우면은 선생님이 팍 그냥 치니까 이놈들 왜 싸우냐. 물론 안에서 싸운 건 있겠지만은 선생님한테 들키면은 그냥 큰일 나죠. 근데 지금은 들키든 말든 뭐 선생님이 뭐 끼어들어봤자 괜히 자기만 월급 많이 주겠다 선생들
끼지지 않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학교생 자율로 하다 보니까 더 그게 커지는 건데 뭐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한때 그때 뭐 그랬던 걸 가지고 자꾸 그냥 지금 얼마나 한심해. 진짜 정당 어느 편 드는 것 같아서 잘 얘기 못하지만 그 학폭 가지고 한 학생의 그걸 가지고 국회를 소집해요? 그게 우리가 국민 세금 가지고 진짜 자기들끼리 일 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게 단순한 일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정치인의 그것도 검찰 권력의 수뇌부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용하기는 딱 좋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학생 학폭 가지고 그거 국회는 그런 거에 근본적인 걸 막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게 국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특정인 공격하고 특정인 처벌하려고만 자꾸. 그들이 이번에 깨달았겠죠. 지금 자기네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반성하지는 않고 지들이 교육을 잘못한 거. 지금 그게 좌파 정부가 계속 교육을 자율이란 미명하에 이렇게 풀어놓고 우파 정부라는 것들도 욕 먹기 싫으니까 계속 놔둔 거 아니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교육 개혁을 해서 초등학교 안짜 교육을 하고 완전히 확 지각 변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도 압력을 주고 그래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불법 탄핵 불합리한 탄핵은 얘기 많이 하면서 왜 탄핵했느냐는 잘 얘기를 못해 사람들이. 근데 다 그런 거죠. 기득권층에 그만큼 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생 상황이 계속 그런 상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좀 망하고 없애버리려는 세력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폭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연애 자꾸 못하게 하고 남는 학생들 남자들 연애 힘들게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 못해 아이들 점점 줄고 출생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성의 권익 그런 건 되게 자주 그런 건 독립 그런 건 많이 얘기하면서 여성한테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최소한의 국가적인 의무를 조금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또 극구 반대해요. 그게 뭐예요? 동등한 권리, 그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면은 최소한의 것도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건 자꾸 반대하고 왜냐면은 사실 출산율의 어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현재로서 비출산하고 아기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 여자들한테 사회적 의무를 뭔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에 기여도 하나 안 하고 완전히 그런 사람 자기 이익만 찾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최소한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꾸 못하게 하잖아요. 오히려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건 결국은 이 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하려는 뭐 망한다는 게 어떻게 망하는 건지만 어떤 이제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 그건 없어지고 그냥 글로벌 허브 그냥 사람들 많이 오고 케이팝이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러는 기반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와서 제일 지금 결론을 내도 될까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자면은 지금 일본이나 뭐 나중에 중국하고 또 어떻게 교류하다 보면은 또 그 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소위 우파라는 과격파라든지 그런 쪽은 자꾸 또 이제는 우파 정권이니까 반중해야 되겠다고 좀 몰아세우려고 하고 문재인 친중했지 하고 막 아부 떨어짐 중국의 전설기였다고 자꾸 이렇게 매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반중인 걸로 하기를 되게 바란단 말이에요. 소위 우파 기득권층.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한테 그러진 않았거든요. 전혀. 취임식 날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서열 3위인 사람이 이제 취임 축하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맨 처음만 그냥 않고 좀 기다리긴 했죠. 근데 대통령이 그냥 그 사람 서열 3위한테 예의하고 고개 숙이고 악수하면서 잘 정중히 맞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그냥 잘 부드럽게 잘 지내려고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준석처럼 무슨
뭐 중국의 그한테 뭐 뻣뻣이 대사 뻣뻣이 됐다고 자랑하고 뭐 우크라이나나 가고 그런 철없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하여튼 현 정부가 양국을 다 원만히 지내려고 애를 쓰는 걸로는 점수를 주고 싶은데 하여튼 지금 일본에 대해서 뭐 자존심 팔아먹는다, 나중에 중국에 대해서 자존심 팔아먹는다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진짜 없는 게 한국민의 자존심과 한국민의 정체성, 한국민의 문화 이런 거를 제대로 지킬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다 망하고 다 미국에 다 넘어가고 이런 상태에 미국에 넘어갔다고 해서 그야말로 미국이 한 주로 이제 편입해줘가지고 미국민하고 동등한 권력 그 복지 혜택 그 시민권을 갖는 데면 그런 데면은 몰라 그 국민만 좋다면야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 예? 내가 우리 초기에 멕시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우연찮게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같은 나라로 진짜 동등한 민족을 대해준다면은 아니 그 뭐 민족이 밥 먹여준다는 소리에 할 말이 없죠. 국민을 잘 살게 해준다면야. 근데 그렇게 해주진 않으면서 이렇게 속국으로 이용하면서 그 나라의 고유의 정체성과 그런 건 다 파괴시키고 그런 게 다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같은 걸로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 60년대에는 11월 초순부터 크리스마스 캐롤 나오면서 우리 민족 명절을 크리스마스를 바꾸려고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 크리스마스 날 때 사실 젊은 층이 많이 고고 추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막 욕을 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인이나 지낼 일이지 무슨 비신자들이 크리스마스 때 논다. 지금은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때 그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뭐 고유 명절 대신에 한국민한테 대치시키는 게 그걸 포기했어요. 구정도 없애려고 많이 했었잖아요, 신정으로.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포기했어요. 결국 그리고 성탄절 가지고는 이 미국 문화 유입이 안 된다면 이 경건하게 조용히 지내자 이걸 가지고는 한국 문화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젊은 애들, 서른 애들이 즐기고 놀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에다 뭘 주입시켜서 할로윈을 주입시킨 거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교육시켜가지고 국어 한자 하나도 제대로 안 가르치면서 서양 귀신 노릇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태원 당한 것도 결국 그런 거 일환이에요. 미국한테 이렇게 넘어가고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이태원 사건을 비판하려면은 그걸 비판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한테 국어도 제대로 안 가르치면서 서양 귀신 노릇만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이 진짜 이 할로윈 종주국도 아닌 나라가 그것 때문에 분명히 죽고 그러니까 이런 그게 바로 실제 피해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민족 신이 노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주변국의 나라 자존심이라든지 그거 따지려면은 진짜 우리 그냥 국가 그거나 제대로 돌려 세우고 제대로 정립하고 그러고서나 그런 소리 해야 된다 이거지. 지금 단지 이제 그냥 이웃에 비해서 그냥 배타적으로 그냥 민족주의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바타모아에서 배타적 민족주의로 반일을 하는 세력이 정치를 하는 세력이 있다. 근데 그 배타적 민족주의게 민족주의도 아니고 오히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족 정체성은 다 파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거는 보류를 해야 돼요, 이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마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위에 리더자들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한 적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개돼지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그 말을 하는 거가 되게 조금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마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 우리나라의 그냥 민족성이나 국민성을 좀 들여다봤을 때 조금 뭔가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행복할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다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먹이만을 이득만을 그런 것만을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이런 것만을 쫓는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 30cm밖에 보는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인 것 같다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측면에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자기는 아니까 상류층이 민중을 속이고 있다는 걸 자기는 아니까 내부 고발한 거죠. 그렇죠. 저번에 교육부 고위 공무원도 민중은 개돼지라고 했잖아요. 네. 교육 정책 이거라는 거를 아니까 왜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안 가르치고 순전히 그냥 그렇게 중고등학교 될 때까지 학문적 용어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게 유학을 가지 않으면 알지 못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냔 말이에요. 그건 자기네 다루기 좋게 가르치는 거지 그 학생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이 우리 딸도 그렇지만 이 세뇌 교육이 너무 심해서 그렇죠. 스스로 그걸 깨고 나올 그런 사고 방식을 아예 싹을 잘라서 아이들이 우르르르 이렇게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아주 단순한 닭머리들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또 마을을 고민한다고 생각하는 50명의 주민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고민을 할 때 이 마을에 대한 발전에 대한 고민을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해 오는 사람은 채 10명이 되지 않아요. 나머지들은 그냥 거의 방관자이면서 솔직히 머릿속으로는 마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나고 밥 먹으러 뭐 하러 가지? 밥 먹으러 어디 가지? 나는 이걸 하면서 내가 여기 와서 앉아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지? 그런 것들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평범한 장사만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하급이라도 또 관리라든지 공무원 비슷한 곳에 있다며 봐요. 하다못해 동사무소 직원, 말단 직원이라더니 복지관 아래 직원 그 정도만 돼도 그런 사고방식의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은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만리 선생 하면은 자꾸 나쁘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때 상소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언문 28자로 출세를 하면은 누가 학문을 하겠느냐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문 백성이 쓰기 쉽게 언문 한글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도 다 소통이 된다. 그러면은 왜냐면 여태까지는 이두를 썼단 말이에요. 한문. 이두는 뭐냐면 우리말을 한자로 하면서 어떤 우리말을 했을 때 그 한자로 우리말을 이제 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적어도 뭐 맹자 공자라도 말단이라도 그걸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두라는 말의 뜻 자체도 그래요. 뒤에 이 두는 사실 읽을 독자고 앞에 이는 관리할 때 이자 낮은 공무원을 리라고 불렀거든요. 낮은 공무원들이 읽는 글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공무원은 옛날에는 물론 한문을 쓴 거고 낮은 공무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두를 통해서 우리말로 문서 작성은 그 시대도 다 해야 되니까 이두를 통해서 우리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억지로 한자를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두로 낮은 직급의 사람들도 맹자 공자 봐서 군자는 의를 따라야 되고 나는 군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조인이 되는 건 최소한 안 좋은 거구나. 그 정도는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나마 그래서 최소한 그나마 좀 부패가 약간은 덜어졌을 건데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사람은 특히 당장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당장에는 그러니까 이득 이외의 그 이상의 가치를 자기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고방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언문만 알고 그냥 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학문 그러니까 맹자 공자 그런 이제 사소삼경이니 뭐죠 그런 거 최소한의 의가 군자는 의를 구한다는 그 의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배운 상태에서
근데 그때 세종대왕이 최만리 선생의 그 간곡한 상소를 물리친 이유는 뭐냐면은 원문을 다 쓰게 하지 않고 그 나라 조선은 한문을 써서 반드시 등용되는 나라로 못을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만리 상소가 그때는 의미가 없지. 예? 그러니까 공무원 그때도 세종대왕 이후로도 조선시대 줄곧 다 한문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최만리 선생의 뜻은 뭐냐면 신하니까 왕조가 아니까 왕 앞에서 이 왕조가 망한 뒤는 어쩔 셈이냐 그런 말 못 물어보잖아요. 근데 왕조가 바뀐 다음에는 그 예언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공무원들 언문 28자를 그야말로 예? 그 공무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들도 왜 그 모양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언문을 모른다면은 예? 언문밖에 모른다면 그러니까 기독교라도 믿든가 진짜 예? 예? 뭐라도 해서 세상의 의와 물질 이상의 것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적어도 그런 최소한의 그런 공적인 영향을 가진 직위에 있어야지. 그냥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피해가 크죠. 기독교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을 만한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낸 잘못이 뭐냐면은 신도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독교의 교리라는 게 있고 그 교리로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의 죽고 그러니까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그 의를 찾을 수 있는 게 종교의 어쨌든 시작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의를 제대로 설파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다 사라지고 그렇지. 그 교회의 부흥과 목사의 안위와 교회 신도의 그 기복신앙만 남아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솔직히 종교가 아닌 적어도 그래도 물론 타락한 교회도 많지만은 그래도 많은 교회는 또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안다. 어? 이게 토머스 모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유토피아 이상국에서는 하나님 종교 거긴 물론 기독교 국가였지만은 영국 그래도 그냥 하나님 믿고 이제 적어도 특정 종교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직책에 동용하지 않고 취업도 배서도 중요한 직책에 동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속이고 남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야만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책 제목과 작가 막 그 책의 내용을 한 번 딱 읽으면 기억하세요? 아니면 괜찮은 책은 한 수십 번을 읽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장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뒷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책을 딱 덮으면 이 책을 읽을 때는 느낌이 오는데 이걸 딱 덮으면 책 제목도 작가도 책의 어떤 내용도 막 이렇게 거의 희미해지거든요. 그건 다 마찬가지. 저도 뭐 많이 제가 유토피아를 얘기한 건 그중에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히려 지금보다 책을 덜 읽었을 때 읽은 책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은 거고 저도 많이 읽었지만은 이 책을 내가 읽었나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 선생 옛날에 그 서문에도 나와 있어요. 삼국사기 서문에 폐하께서 저에게 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만 늙어서라는 이유를 대긴 하지만 글은 매일같이 읽사오나 덮고 난 다음에 뒤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늘 책을 읽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늘 들어서 나는 머리가 진짜 돌인가? 이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하거든요. 더 읽고 그리고 잠재의식에는 남아있으니까 용기를 가져요. 아니 근데 한참 내가 읽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펭귄 책도 읽었는데 제목이 하나도 안 나고 머릿속에 작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한글이
의미가 또 강하게 박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단글로 된 소설 같은 데서 스토리 같은 거 흘러갈 땐 그나마 좀 기억이 나지만 이 얘기에서 이렇게 탁 어떤 중요한 주제나 교훈 그런 거 확 박히게 하는 거 이런 게 해서 의미가 확 들어박히질 않거든요. 그런 면도 있어요. 좀 책을 읽기는 읽되 독서의 능률이 좀 떨어져요. 맞아요. 그거는 물론 한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초기까지 있었던 그 한자하고 같이 쓴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어휘들을 팍팍 눈에 팍 들어오게 한자를 써서 그렇게 해야 이제 인식이 박히는데 그런 게 그래서 참 제가 독서 토론을 마을에서 주민들하고 하면서 느낀 게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내용들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 아,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 사고력 자체, 어휘 사고력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특히 또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도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의뢰 그렇거니 생각하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뜻이 모르지. 그러니까. 맞아요. 예. 우리 선생님, 우리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네. 독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아니, 그냥 자르시면 되지. 독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선생님. 좋지.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이